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밤 사이에는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는 빛이 났습니다. 빅테크들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나스닥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랠리에 동참을 했는데 긍정적인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런 흐름들이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내일 미증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나온 시그널들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18,7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0.78%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 지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0.36% 하락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는 0.16%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으로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빅테크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진 만큼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숫자, 실적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10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108.7로 2021년 3월 이후 최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지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9월 구인 건수가 744만 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21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죠. 과연 이런 지표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한번 같이 보시죠. 화요일장 분위기입니다. 정말 빅테크가 하드캐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빅테크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반도체 중에서 AMD 장중에 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던 알파벳과 AMD의 실적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부터 함께 보시죠. 구글의 모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1.66% 상승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굉장히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이 지금 882억 7천만 달러로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요. 구글 클라우드 매출과 또 트래픽 획득 비용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간에도 함께 보실까요?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투자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쌓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MD 실적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3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매출은 예상치를 높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주당 순이익 예상치와 그래도 동일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정규 거래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던 만큼 시간외 거래에서도 오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예상치가 75억 5천만 달러였는데 발표치가 75억 달러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7%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들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쌓인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소식도 그럼 살펴봐야겠죠. 일단 애플이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3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인데 밤사이에 소폭 올랐습니다. 일단 소식 두 가지 전해졌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인도에서의 아이폰 출하량이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 애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4년 만에 맥 미니가 더 작아져서 그리고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제품을 제시하고 있는 애플, 과연 제품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0.52% 강세를 보였죠. 별다른
주가 상승을 유발할 만한 긍정적인 소식인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AI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크다면서 엔비디아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밤사이에 또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새 모델들이 나와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 월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밤사이에 4.3%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픈 AI와 AI 칩 개발을 논의한다,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픈 AI가 브로드컴과는 칩 개발을 논의 중이고요. 또 이 칩을 생산하는 것은 TSMC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최근 계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승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8%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되는 급등세에 이제는 머스크의 X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같은 SNS 소셜미디어인데 지금 X보다도 유저들이 더 작은 편인데 시총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함께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주 동안 330% 폭등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되는 어닝 시즌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에 따라서 울고 웃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드는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규 거래에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하루였습니다. 가이던스 실망감에 매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들 8% 이상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화이자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가이던스까지도 상향했지만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DR홀튼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주택건설 관련주가 되겠죠. 최근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주가는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 매물 나올 법했고요. 그리고 금리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리스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7% 이상 급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로열 캐리비안 3%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미국인들이 여행을 지금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로열 캐리비안의 호실적과 이런 긍정적인 발언 덕분에 로열 캐리비안을 비롯한 다른 크루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시죠. 국채금리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장에서는 4.27%까지 올랐었는데 이날은 4.26% 그래도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4.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또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락률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0.25% 하락하면서 배럴당 67달러 초반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확대하거나 또는 항공업계의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펀더멘털 대비 그러니까 수요 대비 너무 낮은 가격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가격은 0.9% 또 오르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있고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커지는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아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김상윤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에 비해 조금은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네요. 이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국채금리 상승세가 잠시 멈췄고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이 기술주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더욱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7로 한 달 전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됐고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이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 엇갈리는 신호도 나왔습니다. 최근 고용 강세 분위기와 다르게 미국의 구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인 건수는 74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밑돈 수치고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수치입니다. 해고 건수도 183만 건으로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구인 이직 보고서는 설문조사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음락률이 낮아 미국의 공식 고용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10월 고용 보고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11만 5천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증가분 25만 4천 개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물론 실업률은 4.1%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보고서는 허리케인 영향과 보잉사의 파업 영향 등으로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고용지표를 무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떨지는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경제지표는 엇갈리고 있지만 빅테크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넷플릭스가 호조를 보인 데 이어 알파벳도 방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같은데 이 같은 소식이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알파벳이 호실적을 거둬들였습니다. 클라우드 성장세가 강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빅테크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클라우드 컴퓨팅 선장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88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는데요. 월가 예상치 863억 3천만 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2.1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를 웃돌았고요. 월가 예상치 주당 순이익 1.85달러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구글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성장에 따라 가파르게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글은 미래의 먹거리인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11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108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가 급증한 수치죠. 구글은 라이벌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기 위해 클라우드 성장에 힘을 기르고 있는데요.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밤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한 개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5.64% 급등한 73,49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기존 비트코인 최고가는 3월 13일 기록한 73,462.59달러였는데요. 이를 웃돈 것이죠. 비트코인 상승에 더해 다른 가상자산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5.8%, 솔라나는 3.03% 오른 181.35달러까지 기록했죠.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드러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자가 자주 선전하는 민코인, 도지코인도 14%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하는 등 가상자산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목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위험자산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자산이 더욱 쏠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랠리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반발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들은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구인 건수를 함께 확인을 해보니까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주요 경제 지표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를 향한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는 한 달 전 대비해서도 9.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향후 6개월간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도 89.1로 6.3포인트 상승을 했고 경기 침체 위험 신호 기준선으로 여기는 80선을 크게 웃돌면서 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현재 사업이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도 138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2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일자리 가용성에 대한 견해가 몇 달의 약세 이후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노동시장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미국의 고용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와는 상반된 결과인데요. 미국의 구인 건수는 3년 반 만에 현재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간밤 졸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인 건수는 744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밑돈 수치고 또 지난 21년 1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또 8월의 구인 건수도 기존 804만 건에서 786만 건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미국의 구인 건수는 과거 22년 3월에 1,200만 건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죠. 다만 졸지 보고서는 이 표본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고 또 응답률도 낮기 때문에 미국의 공식 고용 보고서와는 데이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0월의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다음 달 1일에 발표되죠.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실업률은 4.1%로 확인이 되고 있고 월가에서 예상하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11만 5천 개 증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허리케인 영향과 보잉의 파업 이슈가 있는 만큼 당분간 실업률과 구인 구직 쪽의 데이터가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의 부정적인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미국의 9월 상품 무역 적자 수치인데요. 2년 만에 최대 기록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상품 수지 적자가 8월 대비해서도 더 증가폭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960억 달러를 크게 웃돈 1,082억 달러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수입은 되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자제품이나 식품, 석유의 대량 선적으로 수입 같은 경우는 3.8% 증가세를 보이면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만 수출은 2% 감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역 적자가 커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보통 무역 적자가 커지면 미국 경제 공식 성적표인 GDP도 감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GDP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역수지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3분기 GDP를 놓고 3% 또는 더 높은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됐던 무역 적자 수치에 따라서 GDP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행이나 관광 등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된 전체 무역 수지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또한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경제 상황 꼼꼼하게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 이슈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실적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알파벳과 AMD 실적 발표를 했고 3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지만 시간에서는 두 기업이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던 구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텐데요. 구글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들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882억 달러 기록을 하면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15%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월가 전망치가 863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우월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클라우드 부분 매출도 1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5% 정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 같은 경우도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이 구글은 디지털 광고 사업의 꾸준한 성장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AI 기반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이번 실적이 전방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여기에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검색과 클라우드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유튜브 매출도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4%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어서 함께 실적을 발표한 AMD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치,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고가의 AI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이번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AMD는 3분기에 68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122%나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다만 공급망 재앙으로 인해서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예상과 또 예상보다 PC 시장이 더디게 성장한다라는 전망 때문에 시간에서 AMD 같은 경우는 7%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AMD 바쁘게 AI 칩 수요에 대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점유율을 훨씬 더 크게 가지고 가는 상황이죠. 다음 달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까지 함께 확인하시면서 글로벌적으로 AI에 대한 수요,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가져가도 좋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발표를 하는 애플의 실적도 미리 전망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월가에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수요 회복 덕분에 이번 분기가 2년 내 최대 증가폭을 보여주는 역대급 실적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도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는 31일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 대적으로 영어권에서만 출시된 애플 인텔리전스 더 추가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릴 수도 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하시면서 다가오는 애플의 실적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간밤 또 뜨거웠던 것은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것 같죠. 이 대선 전에 비트코인 전고가 돌파한다라는 예상치들이 이미 몇 주 전부터 나왔었는데 간밤 드디어 달러 기준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7만 3천 달러를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달러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다만 그 힘은 강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주가가 반납이 되면서 현재는 7만 2천 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상자산이 급등하는 건 가상자산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을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간에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물 ETF 수요도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3주 연속으로 ETF 쪽에 순유입이 기록이 되면서 최근 블랙락 ETF 안에서의 유입량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 흐름에 힘입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인 랠리가 이어질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졸트 보고서 급락, 컨퍼런스 보드 실내지수 급등, 팟캐스트가 미국 대선을 판가름 짓는다입니다. 자, 솔직히 우리나라 그 선거판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뭐 언론이 지금 예전에 그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지거나 혹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 지금 시장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튜브라던가 팟캐스트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진 매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그 레거시 매체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모든 연령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일으켜지고 또 그런 것을 안 믿다 보니까 점점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제가 렉스 프리드만 유튜브에 그 이방카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분명히 해리스가 아니죠. 트럼프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결국 나왔잖아요. 그때도 3시간 떠들었고 렉스 프리드만 거기 팟캐스트에 뭐 앨런 머스크는 상당히 많이 출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결국 또 팟캐스트를 계속 선점을 하면서 제가 왜 안 나오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로건에 왜 안 나오냐고. 로건은 지금 렉스 프리드만이 아무리 뭐 주짓수를 앨런 머스크라던가 지금 저커버그에 가르쳐 줬다고 해도 이 구독자 수로는 지금 게임이 안 돼요. 로건 그 유튜브가 구독자가 2천만 명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셨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대선 후보들 뭐 유튜브 엄청나게 순회 공연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의 여론, 댓글, 그리고 신문 방송에서의 여론과 댓글 전혀 판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담는 여론조사의 기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은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죠. 젊은 층은.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뭐 대선 지지도나 이런 것들로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도 강원도라던가 지금 뭐 충청도라던가 이런 산골 지역을 도는 그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언제 만나겠어요? 지금 일주일 남았다고 치면은 우리나라도 돌려면은 엄청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려면은 한 사람 악수하는데 몇 초, 30초 걸립니다. 눈인사도 해야 되고. 그거 언제 다 만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막대한 이 넓은 지역을 언제 만나겠냐고요, 일주일 동안.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몇 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것에서 전파를 시켜가지고 좆대꾸화를 날리는 거예요, 결국은. 좋아요, 댓글, 공유, 알림 설정을 누르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을 오히려 젊은 해리스가 더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 없냐면 반대편을 섭외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흑인 여성 그리고 백인 남성으로 대변되는 완전 극과 극의 어떤 지금 그 스펙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을 공략할 시간은 없어요. 이미 다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토끼라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 더 힐이라는 정치 매체에서 해리스가 20포인트가 지금 18세에서 34세 흑인에서 올랐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흑인 지지도조차도 다 못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은 백인 여성이었어요. 여성이긴 하지만 백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랑 경쟁할 때 흑인 지지율이 힐러리가 90%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9%밖에 안 나왔어요. 한 자리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해리스는 그만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백인이 아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잡느라고 지금 시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 3주 만에 젊은 흑인 남성들과 함께 심각한 이득을 얻었고 그녀에 대한 지지도를 10% 높였다. 자, 이 추세는 좋은데 이거를 미리 했어야 된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흑인 여성은 그래도
왜냐하면 원래 이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랑 비슷한 얼굴색, 피부색, 나랑 같은 성별에게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흑인 여성의 지지도는 괜찮아요. 근데 흑인 남성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자, 어쨌든 젊은 흑인 남성들을 끌어당기고 있으나 지금 출발점이 너무 늦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해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당장 투표한다면 누구한테 투표하겠느냐. 여기서 못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블랙 메일에서 무려 26%를 가져갑니다. 해리스가 58%긴 하죠. 더블 스코어죠. 하지만 이건 역대 바이든이라던가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지금 못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백인 남성 여성보다도 흑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못 끌고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자, 흑인 여성은 큽니다. 12대 63이에요. 그 12대 63에 비해서 같은 흑인인데 남성의 트럼프 지지 성향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토끼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트럼프는 뉴욕을 쳐버리죠. 지금 미국도 다 똑같아요, 아시아랑. 대도시라던가 화이트 칼라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시골이라던가 블루 칼라는 지금 공화당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뉴욕이 한 번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열광적인 I love 뉴욕 노래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완전 적진을 뚫고 들어가 버렸죠. 왜냐하면 지금 해리스는 그 시간이 없어요. 다른 쪽을 공략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흑인 남성이라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각성을 했는지 이제 급하게 팟캐스트를 엄청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진작에 팟캐스트를 돌았어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 다시 실패하고 다시 대선에 도전한다면은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가야 돼요. 물론 그거를 계속 피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그 두 개가 있잖아요. 팟캐스트에 많이 나가갖고 자기 미천이 노출돼가지고 공격받아가지고 더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 근데 그게 무서우면은 아예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젠포워드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였고요. 여기서 이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흑인을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흑인을 공략하고 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쪽이라든가 무당층을 공략하러 나가야 될 시간인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바로 조 로건. 자, 지금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은데 지금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유튜브에서 일부러 알고리즘 노출을 막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구독자, 1,800명 구독자가 있고 스포티파이에도 거의 2천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팟캐스트 중에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지금 조회수가 무려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700만 회가 3일 만에 나왔는데 알고리즘이 안 뜬다는 거죠. 여기 댓글에 도배가 돼 있어요. 막았다, 일부러. 근데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천만 회 가까이 지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인데 일단 로고는 저기예요. 과거에 UFC 그 경기 있으면 같이 트럼프랑 보러 가기도 했었고 이쪽 성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쪽도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다 나뉘어 있는데 상대방 진영의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무당층이라던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우리도 반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좋느냐? 그 연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좁은데도 그렇게 연설 한 번 하고 다니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죠. 이동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차 안에서조차 그걸 하고 있잖아요. 다 대선 후보들이 우리나라도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라이브를. 근데 지금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기 때문에 연설을 무슨 3시간씩 떠들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한 지역이. 그렇죠? 잠깐 포인트 찍고 가야죠. 그리고 그것도 연설문 준비된 거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주저주저 3시간 얘기할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만 던지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3시간을 떠들고 나면은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팟캐스트가 알아서 입소문에 의해서 퍼뜨려줍니다. 내가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이게 최고의 장점이죠. 닿지 않는 지역까지. 이 가지 포인트 지역만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완전 시골 구석구석에는 닿지를 못하는데 그냥 유튜브만 키면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몇 시간 떠들었냐면 3시간 떠들었습니다. 렉스 프리드만 때도 3시간 떠들었거든요. 편집 없이 무편집본으로 3시간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자, 뒤로 가봅시다. 여기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자기 편이라고 봐주려고 계속 치고 트럼프 말을 다 잘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을 떠들었다. 자, 지금 여기도 대변되죠. 아까 백인 남성 팟캐스트에 출연했죠. 지금 해리스는 같은 날 어디 출연했냐면 흑인 남성. 아까 조 로건은 코미디언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딱 몸매 보면 알겠죠.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스테판 커리라던가 골든 스테이트 우승했을 때 뭐 뒷얘기라던가 여기 나와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카멜라 해리스는 여기 출연했는데 문제는 여기 일단 구독자가 360만 이란 거 또 지금 구독자 수도 작지만 이 자체가 길이가 12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뭐 유튜브 다 그렇겠지만 협찬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광고. 근데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10분마다 이 셰넌이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하고 나서 이게 무슨 중간 광고식인 거예요. 해리스가 말하는 게 중간 광고가 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뭐 이 사람은 실제 승자는 도널드와 크레이지 카멜라가 출연하는 두 팟캐스트의 모두의 광고를 게재한 콜 오브 듀티다. 콜 오브 듀티라는 유명한 FPS 게임 있죠. 여기 콜 오브 듀티가 여기도 저기 협찬을 했고 로건에도 협찬을 했어요. 그래서 콜 오브 듀티가 승자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댓글에 있죠. 로건은 10초마다 광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로건 팟캐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광고 또 나옵니다. 이제 체중 감량 광고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이.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솔직히 앞에 광고 하나 나오는 건 이해하잖아요. 이거 여러 고생하시는데 레거시 미디어는 저기 시청료도 내고 이러는데 뭐 시청도 없으니까 저희가 광고라도 봐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양해하고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구독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게 너무 잦으면은 그렇죠.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10초마다는 아닌데 계속 나와요. 11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피곤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은 그 전에 나왔던 저기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이때에 비해서 흑인 유권자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흑인 유권자 지지하는 팟캐스트에 계속 출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려다가 트럼프한테 지금 뺏겼어요, 먼저. 지금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졸트를 보겠습니다. 자, 졸트가 급락해서 지금 꺾여서 완전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응답률 33%밖에 안 된다고 했죠. 응답률이 과거에 70%에 육박했던 게 33%로 반토막 이상 난 데다가 이 지금 허리케인이 2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2방이 왔기 때문에 이게 왜곡됐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추세, 2022년부터 구인 공고와 이직률이 떨어지는 추세는 추세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 각도가 그렇죠? 이 각도가 이전에 떨어진 각도보다 가파른 것은 여긴 분명히 허리케인의 영향에 대한 왜곡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지금 판단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까지 망가졌으면 저기 소비자에 대한 그 테스트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저번 주에 나왔죠. 금요일 날.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가 있죠. 근데 미시간 대학교에는 그 어떤 5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심층적인 분석이 있죠.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나중에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 나왔던 그 지수는 앞에 그냥 그 헤드라인이라고 나왔던 것이고요. 이 2가지를 이제 섞어갖고 하는 거죠.
기대 지수가 일단 80이 넘었고 이건 80이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거. 현재 상황에 대한 거는 무려 138%, 138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9.1입니다. 기대 지수는 89.1이고 현재 상황에 대한 거는 13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는 거는 108.7로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것도 꺾여서 올라가고 있고요. 즉 기대 지수가 지금 80을 넘어가지고 다시 쌍바닥으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긍정적이고 이 향후에 대한 기대 지수도 긍정적인. 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부적인 걸로 봤을 땐 다 좋아졌어요. 가족의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굿, 배드인데 굿, 배드가 그냥 이어서 와 있습니다. 네,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월에 예상되는 가족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배러가 더 많아졌고요. 월스 나빠지다는 밑으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졸트랑은 굉장히 다른 흐름이죠. 자,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3시간 떠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로건이 저기에 올렸습니다. 자, 로건 X를 보죠. 원래 로건에 나가려고 먼저 해리스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해리스가 1시간만 요구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던가 정말 시간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대중들은 자신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편집으로 3시간을 떠드는 사람이랑 1시간으로 편집해가지고 짜여진 거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랑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근데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다는 거를 각성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몸을 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줄 매드평, 오바마 때는 인터넷, 트럼프 때는 트위터, 이번엔 팟캐스트. 과연 누가 될까? 이번 주는 어닝 시즌 중에서 가장 바쁜 한 주입니다. S&P 500 기업에서 시총 비중 42%에 해당하는 큰 기업들이 실적 공개에 나서기 때문이죠. 그만큼 종목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은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과 AMD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출격을 했습니다. 어떤 실적을 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차트 먼저 하나 보실까요? 2024년도에 S&P 500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네모 박스를 쳐놨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그리고 2022년도가 되겠죠. 왜 이 차트를 가져왔냐 하면요. 최근 들어서 S&P 500 지수의 상승률 올해 강했습니다. 2023년, 2022년과 비교해도 굉장히 강했죠.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배경에는 보통 기업들의 실적, 즉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3분기 팩트셋이 지금까지의 실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S&P 500의 순이익이 5개 분기 연속 성장 중이지만 성장률이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낮다고 하고요. 또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37% 정도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75%입니다. 5년 평균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회한 기업들 중에서도 그 서프라이즈 정도가 평균 5.7%인데 5년 평균 그리고 10년 평균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예상치 상회한 기업 59%인데요. 역시나 5년 평균, 10년 평균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또 매출의 경우에는 1.2%인데 5년 평균, 10년 평균 모두 다 하회하는
있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세는 이렇게 기업 실적에 기댄 상승세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기대감에 먼저 오른 시장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만큼은 그래도 이런 것과 다르게 실적이 잘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대감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섹터별 올해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기술 섹터 32% 이상 크게 올랐고요. 또 일부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25% 이상의 강한 상승률을 올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기대감에 따라 올랐다면 이에 뒷받쳐주는 숫자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8월 저점 대비 15% 이상 상승한 만큼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기준도 높다. 이 기준 맞춰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기준을 맞췄을까요? 알파벳의 실적부터 함께 보시죠. 알파벳 실적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로 공개가 됐고요. 유튜브 매출의 경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비디오 플랫폼에 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우려가 됐었는데 이 또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정규 거래에서도 1.6%가량 알파벳의 주가 올랐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세입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 함께 보시죠. 5%대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알파벳이 장 마감 이후에 공개한 실적에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파벳 실적에 이어서 더 나온 이야기들이 없는지 살펴봤는데 일단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1년 전보다 강하게 상승한 결과라고 합니다. 순이익은 15%보다 더 큰 37% 급증세를 기록했다고 하고 순다르 피차이 CEO가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세가 강하다라면서 입을 뗐습니다. 특히 AI가 신규 고객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고 그 신규 고객과의 계약 규모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클라우드 성장세 이어질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CFO는 검색 사업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장 동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 하면 떠오르는 게 검색인데 요새 AI 검색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좀 위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색 사업 매출 불안에 대해서도 시장의 우려를 잠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알파벳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실적 발표 이전에 발표됐던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라 지금의 실적을 반영하진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우호적인 시각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도 굉장히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추천 의견 모아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201달러 54센트로 지금으로부터 18%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 나와 있는 알파벳이었습니다. 과연 수요일장에서 정규 거래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AMD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MD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거나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지금 정규 거래에서 4% 가까운 상승률을 올렸던 것 괜찮은 움직임이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정규 거래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게 무색하게 시간외 거래에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7%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온 점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일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어갈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 75억 달러를 전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2%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하락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AI 칩 매출을 4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전망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MD를 볼 때도 AI 칩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사수 CEO의 발언도 한번 보시죠. 최신 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마침 또 AMD가 최근에 최신 칩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 부분 이번 분기부터 출하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시죠. 하지만 AI 칩, 최신 칩을 제외한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레거시 제품보다는 AI와 관련된 반도체로만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AMD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그래도 AMD에 대해서도 월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188달러대로 지금으로부터 13%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사인 그러면 사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30일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일단 알파벳과 AMD 시간의 거래의 움직임은 좀 달라졌지만 호실적 나란히 기록을 했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훈풍 이어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Just 10 minute. 말 그대로 10분 안에 시장의 분위기가 뒤바뀌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어제 기관 쪽에서 장 막판에 매수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고 있던 코스피가 어제장에서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또한 0.5%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 초반과는 확실히 반전되는 분위기가 장 막판에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증시 계속해서 강보합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던 SK하이닉스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 이틀 동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이 어제 18%의 급등을 보이면서 시총 10위까지 등극을 했는데 30일에 이사회를 열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어제 추가적인 급등을 하면서 결국 시총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다만 앞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놓고의 엇갈리는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당시에 코스피가 해당 기간 안에 52%의 지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는 현재 17%대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선과 맞물려서 과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다음 주 대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별로 동향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가졌던 건 그날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같이 이 방산주들 대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어제 수급 안에서도 단연 1위권의 이름을 올렸었고요. 덕분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성적표를 들고 온 종목들은 어제 52주 신고가 그대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슈와 섹터 단의 흐름으로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요즘 우리 시장은 오직 트럼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더 확신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섹터 단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일단 어제는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군 안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암호화폐와 CBDC, STO를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CBDC,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게 암호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토큰 증권화시키는 게 바로 STO 시장인데요. 사실상 사용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 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섹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각자만의 이유로 사실 오름폭을 보였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자신감이 시장에서 계속 커지면서 어제 우리기술투자나 위메이드와 같이 지금까지 암호화폐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갔던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CBDC는 개별적인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내년부터 CBDC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다른 국가들과 함께 진행했던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실거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결론적으로는 핑거나 KCT와 같은 CBDC 관련주들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TO는 최근에 다시 한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 법제화가 재추진되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개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STO 사업을 다각화한다. 또 글로벌적으로도 사업을 확장시킨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싱가포르에서 국내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STO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다날 같은 경우도 350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결제 사업과 STO 사업을 확장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수혜주인 암호화폐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산업들이 각자의 이슈로 오름폭을 보였는데 그 외에도 대표적인 제약바이오나 원전, 남북 경협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말 그대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개별 이슈와 함께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시간에서 꼭 확인해 볼 이슈로 함께 점검했었던 제노포커스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유럽에서 검진센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가지고 온 피플바이오 또한 30%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상한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시간의 상한가 갔던 종목은 퀀텀문과 모나미가 있습니다. 각자 개별 공시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서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 외 시장에서 주목해볼 정책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어제 정부 측의 입장이 나왔죠. 통과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은 없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이게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직접적인 정부 정책의 수혜가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고요. 또 최근 TV를 보면 이런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서울대 안에서의 자퇴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대로 가기 위해서 최근에 서울대 안에서의 자퇴생들이 급증하는 비중이 뉴스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시간에서 속보로 나왔던 부분은 교육부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교에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의대 증원 반발 이후 8개월 만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이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때 이 의대생 이슈 관련해서 움직였던 교육 관련주들 오늘은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줄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의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이제부터 오히려 상승이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 시장에 불을 지폈던 거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들인데 미국을 우리는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고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희소 가치가 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비축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왜 비트코인에게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위기가 부각된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된다면 달러 약세로 이어지게 되고 보통 달러와 디커플링 현상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강세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게 큰 그림에서의 이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실제로 S&P가 미국의 신용도를 강등했을 당시에 그때 비트코인이 2,500%의 폭등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때면 그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부각받는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큰 차별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비트코인의 가격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자산이 된다라는 게 되겠죠.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전 세계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4%가 이미 채굴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비중은 6%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올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기관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의 상위권을 보시면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는 바이낸스나 블랙락 등 기관들 그리고 정부, 미국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관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발행량이 한정돼 있는 희소성의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그 가격은 계속해서 폭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관측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죠. 오늘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도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알파벳과 AMD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쌓인 시간에서도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AI에 대한 수요였는데요. 알파벳과 AMD 모두 AI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미국 빅테크들은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늘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 그리고 HBM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과거 TSMC의 실적 이후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던 만큼 오늘도 알파벳과 AMD 실적 확인한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슈퍼위크를 지나가고 있는 수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실적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또 다른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오늘 국내 증시 이후에 뉴욕 시장 안에서도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 미리 감안해서 오늘 국내 증시의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 0.78% 상승하면서 18,700선 위로 처음으로 올라왔고 사상 최고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16% 강세를 보였고요. 빅테크 대체로 다 올랐는데 테슬라 계속해서 차익 실현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1% 내렸고요. 국제 유가도 하방 압력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금값은 오르는 모습들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주요 지표가 공개됐는데요. 지표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여러 불확실성, 지정학적 이슈나 대선 이슈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올해 연말 기준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6,1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좀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RBC 캐피털 마켓에서는 미 대선보다 더 큰 리스크는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한다면 대선 이후에도 시장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트맵으로 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빅테크가 하드 캐리했던 하루였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다 상승을 했고 그 나머지 섹터와 종목들 대체로 붉은색, 그러니까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빅테크 안에서도 테슬라는 1%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 시간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메타가 2.6%, 마이크로소프트는 1.2%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던 알파벳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알파벳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또 여러 비디오 플랫폼들이 경쟁사로부터 많아지니까 유튜브 광고 매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유튜브 광고 매출도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은 무려 113억 달러대로 예상치 크게 뛰어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고 합니다. CEO도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를 콕 집어 말할 정도로 주목하고 있는 사업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도 호실적에 기반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91%, 6%에 가까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 CFO도 한마디를 거들었더라고요. 자막으로 함께 보시면 검색 사업 매출이 1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 자체 경쟁사들에서 자체 AI 검색 엔진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검색 사업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불식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MD의 실적도 살펴봐야 되겠죠. AMD 매출과 주당 순이익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 각각 나타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동일했고요. 이에 따라서 정규 거래에서 보여줬던 강한 상승세가 시간의 거래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발목을 잡은 건 바로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75억 5천만 달러가 예상이 됐는데 75억 달러로 이번에 제시를 했죠.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7.75%의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억 달러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조금 더 있습니다. 일단 올해 AI 칩 매출은 45억에서 50억 달러를 전망한다고 합니다. AI 칩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리사수 CEO 최신 칩, 즉 AI 칩에 대한 관심도 높다라면서 이번 분기 최근에 발표했던 그 최신 칩을 출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AI 칩을 제외한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는 등 확실히 한 기업의 매출 안에서도 레거시 제품과 AI 칩에 대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업도 우리가 바라볼 때 레거시 제품 중심인지 아니면 AI 칩 반도체 중심인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소비자 자신감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7 기록하면서 9월 대비 나아지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세부 항목들, 현재 여건지수라던가 기대지수라던가 모두 다 9월 수치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 신뢰지수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크게 월간 기준 올랐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점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모든 연령층과 소득층에서 신뢰지수가 올라왔다는 점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대지수가 89.1로 크게 올라왔는데요. 80을 기준선으로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향후 12개월 안에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22년 7월 이후 최저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신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부진했던 고용 지표를 상쇄시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구인 건수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고용 건수 늘었고 또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약간의 고용 불안은 잠식되는, 불식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그널도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빅테크가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오르고 테슬라 내렸죠. 과연 반도체주 2차 전지 흐름 오늘 엇갈리게 나타날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알파벳은 AI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줬지만 AI에 대한 관련주 투자, 모든 빅테크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또 밤사이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급등을 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나타날지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10월 30일 수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입니다. 차이나 드림 끝났다. 갈래낀선 한국 기업. 예, 차이나 드림이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에 근거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런 별칭을 오랫동안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20년 넘게 유지를 해왔던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좀 악화되고 있다, 급격하게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게 FDI라고 얘기하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표를 잠깐 먼저 보시면 2015년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전이죠. 2015년도에 중국에 대한 FDI, 외국인 직접 투자는 1,26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게 9월까지입니다. 연간은 아니고. 근데 그게 올 들어서는 895억 달러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대략 한 37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2015년 대비한다고 그러면 약 30%가 넘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략 한 4, 5년 전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아주 급격하게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줄어들 수는 있는데 가파르기가 굉장히 확 떨어진다. 굉장히 가파르다. 이 기울기가요. 이거의 의미는 중국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심상치 않은 게 뭐냐? 결국 중국의 상황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이지 않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경기가 뭐 좋지 않다는 얘기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국이 뭔가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해졌고 또 중국이 미국을 뭐 능가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중국몽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등극한 이후에 이제 특히 이 상황이 좀 더 심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중국의 굉장히 고압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외교 부분인데 전랑 외교, 즉 싸우는 늑대 같은 이런 뜻의 전랑 외교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이 외교적인 태도는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이게 비단 외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통상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록 이게 정부 쪽의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한테 이런 마찬가지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또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모 반도체 기업 출신 직원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간첩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직 종합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거에서도 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도 이사제를 좀 도입할 예정이고 우리는 아직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본금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내에서 사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일하는 게 점점점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의 이 3기에 들어간 이후에 더욱더 이런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경제가 올해 5%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에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이런 어떤 중국 내부의 상황들, 중국의 태도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많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투자를 또 늘리고 있고 또 공장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돌파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결국 14억이나 되는 중국의 이 엄청난 내수 시장, 이 시장에 대한 매력을 사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참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 투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 들어 금 가격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그 얘기를 드리면 28일 현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12월물 선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2,755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금은 대표적인 이 안전자산, 또 불황형 자산 등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불안하고 찜찜하면 그냥 금을 사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미국의 대선이 지금 굉장히 백중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높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투자에 대한 어떤 향후 가능성이 더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금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보다는 그래도 금을 더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식의 투자 심리가 현재 금 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를 하나 좀 보시면 이게 비단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달 들어서 금 테마 관련 ETF의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규모를 봐도 그렇습니다. KLX 금 현물 같은 이 상품에 4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또 글로벌 채굴기업에도 채굴기업들을 이제 모아놓은 ETF 상품에도 3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금 관련된 상품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도 좀 견주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시장에서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서 어쨌든 좀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좀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완화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 이유는 이 금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 금광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기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수익성,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해석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갖다 붙이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고요. 결국 이제 금에 대한 수요, 금에 대한 관심만큼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산 배분입니다. 금은 이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금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전체 내 포트폴리오에서 금에 대한 부분은 약 10% 정도, 이걸 넘어가면 조금 리스크가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 금에 대한 투자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고려아연 얘기입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자사주를 넘긴다는 이런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나눌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 현재 우리 자사주 1.4%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주조합에 넘겨서 의결권을 회복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사주조합, 이게 그냥 자사주로만 있으면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사주조합에 넘기면 1.4%의 이 지분이 이제 의결권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이제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거고, 두 번째는 예상했던 대로 MBK 연합 측에서 임시 주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오늘 긴급 이사에서 결정을 할 건데, 만약에 이거를 거절한다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이제 MBK 측에서는 이제 소송으로 갈 거고, 그러면 소송의 법적 분쟁을 통해서 빠르면 두세 달, 늦으면 서너 달 거치니까 대략 내년 빠르면 1월이나 한 2월 정도 주총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올해도 2월 달에 고려아연이 정기주총을 했기 때문에 대략 정기주총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만약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고려아연 입장에서, 즉 최인보 회장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주총을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지분 경쟁을 해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호지분들에 대한 사전 정리 작업도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하고도 얘기가 다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의 긴급 이사의 결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대 금융 얘기인데요. 3분기에 우리나라 5대 금융사들, 뭐 KB, 신한, 우리금융,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NH 농협금융까지 이렇게 이 5개 금융지주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6.6조를 기록을 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이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해보면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대의 이런 어떤 이익 잔치를 좀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순이자 마진은 좀 줄었습니다. 이건 뭐 5대 금융사들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떨어질 때 이게 은행주들한테, 금융주들한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줄어들긴 하는데 대신 대출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 3분기 실적에서는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대출,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요즘 부동산 값이 계속 꿈틀거리다 보니까 이 가계 대출, 뭐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 대출도 또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실적이 많이 늘었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은행들이 이 예대 마진을 통한, 즉 이자 수익이 전체 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좀 과도한 그런 이 대출이자 의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 이번에 보면 비이자 쪽 수익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또 이번에 그 금융사들 실적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KB금융하고 하나금융이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이겠다라는 내용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주들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악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 이제 11월 달에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조정을 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KB금융과 하나금융이 기대했던 대로 만약에 다시 포함이 된다 그러면 역시 또 한 번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지금 많이 반영이 또 되고 있어서 실제로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좀 주춤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감안하시면서 이 금융주에 대한 투자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김한준 박사님 모시고 전체적인 좀 글로벌 이 거시 경제 상황을 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하여간 갑니다, 계속. 네, 갈 때까지 가겠죠. 예, 나스닥 사상 최고치고, 빅테크들 실적 상당히 기대도 있고 사실은 조금 걱정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는 되게 빅테크들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나스닥 사상 최고치 찍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빅테크들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월가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빅테크들이 3분기 이어서 4분기까지 4분기까지. 올해 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양호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YY로 뭐 거의 10%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예. 그리고 빅텍을 제외한 그러니까 S&P 500으로 따지면 493개 종목이 그렇죠. 되겠죠. M7을 제외한 이런 종목들도 3분기에는 조금 뭐 약간 뭐 주춤하다고 그럴까요? 예. 전체적으로 S&P 500 EPS 증가율을 뭐 한 4%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조금 나머지 종목,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3분기에는 뭐 조금 약하지만 4분기 컨센서스는 매우 좋습니다. 10%. 네, 그래서 만약에 컨센서스대로 예상대로만 움직인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M7과 M7 이외의 종목들이 같이 동반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년 적어도 1분기나 예. 뭐 길면 뭐 상반기까지도 지금 시장의 그 기대를 그렇게 저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뭐 이번 주가 뭐 빅테크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다 나오고 S&P 500 기업들도 거의 한 150개 기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발표되는데 특히 빅테크들이 뭐 지금 간밤에는 뭐 지금 그 구글, 알파벳하고 구글의 AMD 모회사인 있었고, 예. 네, 사실은 알파벳도 지난 분기 7월 달 실적 시즌에서는 클라우드가 조금 실망해서 그랬죠. 예. 그래서 주가 하락에 단초를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보란 듯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이 35% 증가. 그러게요. 네, 저도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AI 구독자들이 이제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구글이 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오르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는 시장이 어떤 걸 의심했냐면 너무 빅텍들이 엔비디아에서 비싼 칩을 사다가 그렇죠. 지금 소비자들에게 A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뭔가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 개선도 약하다. 이제 이런 쪽에 회의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이번 분기는 구글이 그걸 떨쳐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빅테크들한테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어제 AMD라든지 다른 뭐 빅테크들이 이제 약한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M7 중심으로는 뭔가가 조금 첫 단추를 좀 잘 깼다. 어제 구글이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이 구조가 간다면 이제 이후에 나올 메타, 아마존 사실은 이제 비슷하게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라고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데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그 알파벳과 비슷하게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을 AI 관련된 특히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7월 달에 나왔던 AI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의구심은 확실하게 떨쳐낼 수 있겠다는 거고.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일단 그런 그렇게. 기대감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 1, 2%씩 오르면서 나스닥 100을 견인했죠. 그럼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엔비디아 뭐 실적까지도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엔비디아도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또 실적을 내놓고 한다면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4분기가 아니라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길게 보면 이런 흐름이 계속 간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사학개미 분들 제일 많이 포트에 갖고 계신 게 물론 뭐 크게는 엔비디아, 테슬라라고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이 M7 종목들은 많이 갖고 계신 편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냥 룰루랄라 하시면서 갖고 계시면 되는 건데 안 팔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지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참 너무 부담스러운데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뒤따라서 조금 포트를 좀 늘려가야 되는 겁니까? 네, 뭐 현실적인 질문이신데 사실 이 나스닥에 발을 담그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역시 좀 네, 그렇죠. 지금 뭐 내일부터 나스닥이 폭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뭐 조금 가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분기가 될지 두 분기가 될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나스닥을 특히 빅테크 종목들을 지금 들어간다. 이것은 뭐 정말 고위험을 감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레이딩 위주의 단기 투자자들은 뭐 가능한 일이지만 바이앤홀드 개념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뭐 빅테크 중심으로 강한 조정이 저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도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 기간 중 2년간 폭등했다가 네. 2022년 거의 상반기 내내 하락하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딛고 지금의 엔비디아 주가가 형성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빅테크들 경우에 항상 밸류에이션의 싸움, 또 과잉 투자와 소비, 칩에 대한 과잉 투자와 캐펙스에 대한 후유증으로 숨고르기 과정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숨고르기 과정이 올해 있을 가능성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뿐이지 조정은 조금씩 더 가까이 오고 또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빅테크들이 튈수록 그 시점은 조금 더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사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든 예상치에 부합되든 그런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계속 유지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대규모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못 들어가 계신 분들은 내가 벼락가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 없이 조금 기다리시면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빅테크 종목들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이제 거시 쪽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오늘 나온 얘기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9월 졸트에서 구인 건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고 물론 이제 고용 건수는 늘었습니다. 구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거고 예상치보다 한 50만 건이 줄었으니까요. 근데 또 10월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또 108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4포인트나 올랐고 이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지표들은 계속 둔화되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계속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들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바이브 세션이라고 그래서 경제 지표와 사람들의 심리 간의 괴리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이 좀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바이브 세션 얘기도 쑥 들어가고 결국은 계속해서 심리도 좋아지고 뭐 지표도 크게 둔화는 되지만 크게 갑작스럽게 둔화되지는 않고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지표들 같은 괴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마켓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게 지표가 엇갈리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요? 이렇게 일제히 하락한다든지 일제히 좋다든지 이러면 일제히 좋으면 뭐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지만 국채금리 급등을 통해서 시장의 조기 약세를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일제히 약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온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안 좋죠. 지금 간밤에 졸트 보고서도 뭐 744만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빈 일자리가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1.1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올 2월인가요? 2월에 거의 한 900만 건 정도가 이제 피크였는데 2월 피크 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0만 건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만 내려오는 것은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졸트 보고서에 구인 평균은 680만 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15년에서 19년은 경기가 가장 좋을 때였거든요. 팬데믹 직전에. 정도 많이 좋았고요. 그때가 평균이 680만 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744만 건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것을 조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사실 뭐 기대지수와 현황지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고용 지표는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대답하는 응답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전체 헤드라인 지표가 108이나 108로 크게 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들쭉날쭉하거든요. 컨퍼런스 보드는 참고하실 게 조금 물가 쪽의 지표는 시사점이 높은데 고용 쪽은 쪽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연히 이제 두 지표가 같이 나오면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표는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울퉁불퉁하면서 어느 쪽으로인가 추세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 추세는 분명히 고용 과열에서 지금 고용 정상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고용 둔화 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지금 그레이 존이다. 지금 완충지대를 지나고 있다. 미국 고용 시장은. 그래서 주식 시장이 버티는 거죠. 그러면 그 둔화라는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대략 600만 이하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네, 한 3개월 평균이 600만 이하로 3개월 내려간다든지 평균이?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10월 고용지표 나오죠. 일자리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자리 이제 나쁘게 나오죠. 이제 허리케인이 2방이나 9월 말 또 그렇죠. 10월 달에 2방이나 있었고 또 보잉을 비롯해서 보잉이 가장 큰데 네 곳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파업자는 이제 고용지표에 바로 실업 청구를 하지 못하고 일자리에서 빠지지만 하지만 이제 그 하청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잡음이 많은 10월 지표다. 그래서 연준도 10월 고용 지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설사 안 좋게 나오더라도. 안 좋게 나오고 또 혹시 좋게 나와도 그걸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11월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이제 허리케인을 배제한 좀 안정된 고용 상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악화돼도 신규 일자리가 10만 건 정도 조금 넘을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본다면 확실히 이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부담은 많이 덜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좀 맷집도 세지고요. 네. 세졌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꼬꾸라지겠죠.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가 버틸 수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게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 밸류에이션 지금 말씀하신 밸류에이션 게임과 관련해서는 일단 실적은 4분기도 괜찮고 내년 뭐 1분기나 길게 보면 상반기까지도 현재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예상이 좀 된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좀 실적과 마켓을 연결하는 기술은 조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하거나 나쁜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약간 나쁜 정도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주가의 탄력도가 약해지고 실적이 뭐 소위 약발이 안 먹히는 그렇죠. 그런 것을 그 주가와 실적에 그 밀당을 보셔야지 실적 자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예를 들어 지난번에 SK하이닉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했는데 그날 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주가가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흐름, 추세, 느낌, 분위기를 잘 봐야 되겠다. 탄력을 봐야 되겠다.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좀 그런 탄력이 좀 요즘 많이 약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때문이라도 얘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따지면 국채금리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었지만 국채금리 여전히 좀 4.2% 이상에서 강하고 달러화도 역시 여전히 강하고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기 어렵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예고된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부터 미국은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걸 포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 그러니까 9월까지 회계연도죠.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의 재정 지출이 8% 증가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보다요.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 지출이 2015년에서 19년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막말로 말씀드리면 미친 겁니다. 부채 관리를 포기 안 하는 거고요. 그런 뭐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그 장기 금리가 오르는 가장 큰 베이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가세했고 네. 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트럼프가 되면 뭐 향후 10년간 뭐 10조 달러 정도의 국가 부채가 늘고 해리스가 되면 한 4조 달러가 늘고 4조 달러가 느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고요. 둘 다 뭐 안 좋은- 비교하기 예.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변별력이 없는 국가 부채 증가를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또 좀 많이 보는 게 지난번 8월 달에 하도 한번 데어서 또 엔화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최근에 또 엔화가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또 올라서 153.3엔까지 찍은 걸 봤는데 결국 이제 엔화가 이게 약세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한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7, 8월 때 그 주가 안 좋을 때 160엔 때 좀 초반이었고 그때까지는 물론 한 10엔 가까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다시 160엔대 근처까지 가는 게 아니냐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모험을 걸었다가 박살이 나서 지금 자기 자리조차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도 일본 자체 내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달러가 이미 강세 상황이고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분위기 현재로서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엔화는 계속 약세 가겠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그냥 간다고 봐도 됩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단 기술적으로는 153엔에서 5엔 정도가 조금 기술적으로. 저항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엔화 약세로 가는 거니까 지지선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어쨌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엔화가 뭐 조금 더 큰 폭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1월 11일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총선이라고 예, 하나요? 예, 네, 예. 다시 이제 총리를 뽑는 특별국회를 이제 여는데 그때까지는 11월 초순까지는 이제 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클 거는 같아요. 일시적으로 155엔을 찍을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좀 슈퍼엔저는 그 다음에 뭐 해가 바뀌어서 내년에 와도 내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저 또한 이제 일본의 과도한 국가 부채, 네, 재정 네. 지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좀 일본 정부가 BOJ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원래 이제 뭐 그 이시바 총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올해 한 번 정도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한 2차례 정도 인상을 예.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됐죠. 네.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 네. 올해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물 건너간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추가로 반영되려면 조금 이제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조금 그 총리가 어쨌든 정치적인 안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엔화가 수그러들 수 있다. 지금 이시바 총리가 살아남으면 네.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살아남거나 아니면 다른 인물이 연정을 통해서 이제 총리가 이제 바뀌면 그것도 이제 일단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뭐 엔화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우리 원화도 어제 1,385원 이제 네. 넘었고 1,390원 잠깐 넘긴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우리는 또 환율이 또 물론 좀 환율이 오르면 뭐 수출주들한테 좋다 뭐 등등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러기에는 우리가 또 환율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이 환율이 과하게 빨리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주름살을 이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뭐 총리가 새로 이제 된다고 그러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화 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뭐 9월 말 이후에 뭐 원 달러가 한 80원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죠. 4% 정도 떨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분해하면 절반은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이고요. 예. 한 절반 정도는 뭐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라든지 외국인들이 뭐 주식 매도해서 다 이제 달러를 바꿔서 한국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는 떠났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약세로 가고 있고 또 한국이 근본적으로 이제 좀 경상 수지의 예. 약화라든지 또 정부 부채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 둔화라든지 이런 네.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달러 상승을 조금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엔화랑 중국 위안화랑 동아시아 전체적인 환율이 동반하는 네. 그러한 추세에서 엔화 약세에 조금 희생양이 됐다라는 점도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환율 전망은 1,400원대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엔화랑 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화가 이제 155엔을 저항선으로 조금 주춤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1,400원을 조금 저항선으로 좀 주춤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공을 이제 내년으로 넘겨야 이제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화가 1,155엔 정도, 우리는 1,400원 정도. 요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험난하네요. 환율도 좀 그렇고요. 미국 상황도 당장은 기조가 크게 바뀔 분위기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빅테크 관련돼서는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 컨센서스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었습니다. 자, 마켓나우 일부로 잠시 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